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종일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는 결국 0.13%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했지만 오늘도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결국 상승 반전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시장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고요.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까지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상한가의 원리와 함께 2012년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정리해보고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부터 함께합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한 성적을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내내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2.48포인트, 0.13% 하락하면서 186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에는 부담이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통해서는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업종별로도 등락이 엇갈렸고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장 정리해봤다면 그렇다면 내일 장, 앞으로의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하 팀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없다고 했던 일일 효과가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1875포인트까지 올라왔고 한 이틀 연속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졌더니 지수는 상승을 힘을 뿜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작은 연초 효과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약간 미심쩍다는 것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이 한 1%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시장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 약간 전약 후광으로 당겼는데 그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미국이 버티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약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대일적으로 내일 타이밍적으로 내일은 지수가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111만 원까지 갔다가 한 105만 5천 원 마감을 했는데 이틀 연속 쉬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아니다 그래도 약간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지수 조정폭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이번 주가 목요일인데 연초 효과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외국인 선물 매수죠.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만기약을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 3일 동안에 대략적으로 8천억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 만기약 들어오고 나서 어떤 그 추세 연속성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스탑하면서 다시 한번 12월 달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지가 수급의 키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장의 특징이 보면은 역시나 호랑이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 하듯이 코스닥 시장이 거의 화랑입니다. 화랑이라는 게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옷깃만 스쳐도 상한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갑자기 상한가로 간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비이성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시 속설에 나오는 일월 효과는 좀 힘들어도 1월 달에 많이 나오는 소형주 효과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물론 그건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 좀 잡힌 것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대형주청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소형주 효과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약간은 큰 그림에서 지수의 상승, 지수의 숲을 보는 투자보다는 아직 다시 한번 나무를 보는 투자, 그 시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작은 유연함으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질문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분명히 이해 안 가시는 점,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텐데요. 그냥 참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질문 생기실 때는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마련해뒀는데요.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관심 종목 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성공 투자를 위해서 센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경제 지표가 요즘 괜찮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놓아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가려졌던 것은 바로 이 경제지표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은 바로 유럽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별다르게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흐름도 방향성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국내 증시는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올해 1월 달은 유럽발 네. 위기 때문에 어렵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소형주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대형주를 찌참해서 다시 사야 될지 아니면은 약간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될지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875포인트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 포인트에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지금 장 약간은 불안한 장이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만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오늘 이제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으면 상승을 하고 이틀 정도 쉬어줬는데 바탕 우리가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중간점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일은 상당히 강한 상승, 바로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1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걸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그 이평선을 표시해 놨는데 현재 단기 이평선이라 할 수 있는 이 5일선, 21선, 11선이 다 뭉쳐있죠. 어떻게 정확하게 1850포인트에 이게 수급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밤 다시 유럽발 악재가 좀 불거지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은 내일은 순간적으로 1850포인트 지지선이 아니라 바로 최근에 몰려있던 20일 이상 몰려있던 수급이 바로 엇기기 때문에 1800 초반까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왔다 말씀드리겠고, 먼저 그것 자체는 저는 뭐 사실 위일지 아래일지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좀 장을 열어봐야겠다는 참으로 오랜만에 애매한 시간을 같이 드린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한 가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알 거는 바로 수급으로 많이 풀어드리겠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죠. 두 개의 노랑 동그라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이평선 분석을 할 때 21선하고 60일선은 가장 중요하게 보죠. 왜냐하면 60일선 같은 경우는 어떤 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급선이라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생명선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첫 거래일 날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데드크로스. 하락 신호죠. 데드크로스는 이제 주식을 팔아라는 소리인데 실제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되면 가장 교과서에서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시장은 교과서와는 거꾸로 움직인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지난 10월 27일 날 실제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빨간 거 21선이 61선을 타고 올라갔죠. 그렇다 했던 강력 매수죠. 하지만 시장은 결과론적으로 10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1800포인트, 1780포인트 하단에 1900포인트 저항을 받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이평선 분석만 들어가면 하락 신호가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기 이평선도 몰려있고 중장기 이평선이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역발상도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1800포인트 내려오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워낙 시장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1월 달에 바로 직하강해서 험한 꼴 보는 장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장은 영매매입니다. 네. 영매매란 게 뭐냐면은 초보자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영매매. 즉 무슨 말이냐면 올라오면은 팔고, 제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만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는 가장 단순한 투자가 지금은 대형주에 맞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일장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장인데, 가장 큰 핵심은 내일장은 수급적으로나 타이밍적으로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면서 증가했을 때 위로 다시 1875포인트를 갔을 때는 대형주, 물려있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가져가시고, 밑에서 약간은 바닥을 드는 철강이나 화학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도 권한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누가 먼저 내려올까요? 전기전자나 자동차가 먼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하 팀장의 글로벌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서방 국가들의 이란 제재 때문에 국제 유가가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과 우리나라의 수출입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란은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양의 10%를 차지하는 5번째 원유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어감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에 어떠한 배경이 숨어 있고 앞으로 국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점이 더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이슈가 네. 가장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유럽 재정 위기도 말이 많습니다만 또 하나의 가장 큰 하약 고조 이란 쪽이 심상치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잠깐 뭐 지리 공부라 그러나요? 잠깐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란 딱 여기 있죠. 중동의 핵심이죠. 이란이 있고 옆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또 세계 3위 산유국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요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제가 와닿게 표현드리면 지금 현재 이란과 미국의 어떤 대립 관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어딘지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확대해 주시면 여기 조그만하게 붙은 여기 요쪽은 협곡 지금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여기만 탁 막아버리면 요 안이 이제 페르시아만이죠.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여기서 딱 막혀버린다. 그래서 제3의 오일 쇼크가 오지 않을까. 국제 유가가 다시 150달러를 볼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장이 오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거는 조금 기울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 뭐 원래 이란 얘네들은 원래 좀 시끄러운 나라잖아요. 시끄러운 나라고 실제적으로 이란 측면에서도 이거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북한이 미국과 계속 핵무기 관련해서 협상을 해왔던 것처럼 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한 엄포용 얘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 여기 막아버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현재 근데 저는 이 미국의 행보도 상당히 좀 특이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난 12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기타 모든 그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금융 거래도 막아버리겠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 물론 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엄포를 놨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뭘 했냐면은 지난 그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12월에 오펙에서 3천억 불 정산 합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보통 다 시나리오인데 정산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영향 있는 것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가이터너 재무장관이 이번 10일하고 한 12일 정도에 중국하고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할까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나오는 유가의 어떤 그 피해처, 여기에 만약에 막히게 됐을 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크게는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방일 스케줄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 1월 30일 말경에 EU 재무장관 회담이 나오는데 미국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요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이 관련한 내용을 EU 재무장관에서까지 상정을 해가지고 글로벌적인 동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쪽이 상당히 화약고 위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다시 한번 이 문제 자체가 어떻게까지 번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견이 많습니다만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어제 밤새 최근 국제 유가 자체가 WTI 기준 103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03달러. 사실 잠깐 본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WTI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이건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유를 많이 받아들입니다만 이제 세계 어떤 유가를 판단할 때 WTI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 100달러까지 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원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데미지가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과연 그러면 데미지를 입게 되면 네. 어떤 게 수혜를 보고 어떤 게 피해를 볼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다 피해입니다. 다 피해를 보는데 최근에 주식시장과 제가 연계 씌워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구하다가 사실 사막에는 이게 아닌데 해양 플랜트 자료 화면을 구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종목에 오늘 태양광조 좀 올랐습니다. 뭐 올랐죠? 뭐 OCI라든지 오성, LS 이런 종목이었죠. 태양광이 조금 오늘 올랐고 항공주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단순하게 보면 항공주는 마이너스죠.
악재가 될 것이고, 정유주 오늘 사실 조금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일 올랐습니다만 올라다가 약간 삐끄덕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정유주는 약간 보류입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건 오르겠죠. 한 가지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볼 때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유가 오르는데 왜 태양광이 오를까? 사실 간단합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체 수요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대체 수요, 기름 말고 할 수 있는 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태양광 산업에 다시 한번 포커스가 맞추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폴리실리콘이라 그러죠. 태양광의 그 원료가 되는 게 폴리실리콘인데,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11월 달부터 조금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뭐 OCI라든지 뭐 오승 LST 이런 종목이 올라갔는데, 폴리실리콘만 올랐지 오히려 태양광보다 더 인곳이라든지 웨이프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이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나요? 태양광 이런 게 그냥 가장 원료가 되는 이렇게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넘어가면 뭐 인곳, 웨이퍼 이런 게 있습니다. 웨이퍼. 그리고 조금 더 진화하면은 뭐 태양 전지라든지 모듈이라 그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만 약간 가격이 워낙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내렸다가 요거 조금 올랐다. 그럼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봤을 때 OCI라든지 뭐 오승 LST, 사실 오승 LST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승 LST는 오승 LST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승 LST의 자회사 한국실리콘에서 만든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뭐 나머지 신성 솔라 에너지라든지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은 사실 이쪽이 아니고 태양 전지 쪽이나 모듈 쪽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종목 볼 때도 실제적으로 폴리실리콘 오른다고 무조건 요런 전지나 인고드 웨이프까지 오르지 않는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국제유가와 함께 태양광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결론은 뭐 국제유가 상승하는 거하고 지금 태양광은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적으로는 태양광주가 올라야 사실입니다만은 이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얘도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비행기. 사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뭐 비행기 관련 주식은 두 가지밖에 없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있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민항기가 아니라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렸고, 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손실이죠. 실제적으로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원가가 많이 드니까 손실인데, 사실 항공주는 이것만으로는 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유가는 실제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엎친 데 겹친 대로 두 가지 다를 얻어맞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기름 사와가지고 비행기 띄웠는데 실제적으로 항공기 사올 때 다 디스를 한다든지 달러 피스로 사오는데 외화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외화부채까지 환율까지 올라버리니까 엎친 데 겹친 계기로 얘는 정말 두 가지 다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 줘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 오를 때 싶을 때는 항공주도 어렵구나.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는데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 항공주 사야겠다 싶어도 펀더멘탈 주가를 볼 때는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정유는 사실은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정유주는 올라가야 돼, 정상이죠. 정유 상상이죠. 근데 뭐죠? 이거는 공급이 오르는 거잖아요. 정유 회사 입장에서는 원유가 자기가 팔 수 있는 원유를 사와가지고 정제해서 파는 게 정유사 일이니까 그거 자체 판매 단가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비싸게 사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제 마진 늘려가지고 팔라 그러는데 장사가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정유사 실적 같은 경우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제가 두차 말씀드리는 건데,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시에 시장에 호재를 작용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2009년도 10년도처럼 세계 경제 수요가 같이 증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수요가 안 좋다 그러니까 정유주에 대해서도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 다 안 좋다 그랬죠? 다 안 좋다 그랬는데 한 가지 좋은 거 있습니다. 뭐? 전력입니다. 자, 전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전력도 이제 기름 태워서 화력발전소도 있고 수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앞으로 유가 상승 이퀄 약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서울이 워낙 추웠죠. 내일도 오늘도 춥다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난 가을인가요? 9월 달에도 우리나라 한전이 난리가 났었죠. 갑자기 정전 수요가 대체 수요를 회복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한파가 올 때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 사실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대체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수혜가 받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가 이런 거 하나 상승하는 이란 제재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시는데 필요한 게 뭐죠? 가장 전력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한국 전력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오늘 한 3, 4% 올랐습니다. 왜 올랐죠? 사실 간단해요. 많이 빠져서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어저께 제일 추워서 올랐습니다. 뉴스에서 어저께 엄청 추웠다 나왔다. 어제 한전이 비상 걸렸다. 수급 타이트했다. 그래서 전력주가 올랐다. 가스공사 당연히 오르죠. 한국가스공사. 원자재, 국내 유틸리티 관련 이래서 반등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관심을 가질 것이 사실 제가 종목이랑 오늘은 많이 같이 말씀드릴 텐데 LS 산전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죠. 실제적으로 진흥형 전력망 구축법이 이제 조만간에 실행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에는 이 전력이 한전이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전력을 쏴줬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수요가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수급이 제대로 그때그때 갖다 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스마트 그리드 서로 이 인터넷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호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만 많이 쓰고 낭비되는 전력은 아껴두고 이런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 나오는데 요거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수혜가 되는 게 바로 LS 산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는 사실 유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수혜가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나중에 개별주 테마주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이슈가 글로벌 경기 안 좋다 그랬고 제가 어디 갔죠? 경기 안 좋다 그랬고 이란 제재 상당히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도처럼 걸퍼전은 생기지 않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오늘 이쪽은 보통 보면 그래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종목 업종에서 봤을 때 뭐 태양광이라든지 항공, 정유 여기 한 가지 제가 일부러 안 한 거 있습니다. 화학 얘네들은 조금 허리다. 이렇게 보시고 뭐 전력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 강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들어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면 테마주 가운데서 상한가 오르는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롱숏 트레이딩에서는 이 상한가 형성의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예, 네. 요새 주식 투자하시면서 사실 상한가 네. 한번 우리 그냥 제가 완나는 표현을 쓸게요. 상한가 한번 먹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편 점점 기분이 좋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상한가 먹으면.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주식이 왜 내 주식이 상한가를 형성했는데 왜 머리가 아프냐? 아픕니다. 왜? 얼마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이다. 그때부터는 이 하한가보다 더 행복한 고민이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이틀 그 다음날 상한가 형성하면 또 고민합니다. 이게 얼마까지 갈까? 근데 요새 지금 1월달 접어들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보통 코스닥에서 상한가 개수가 100개를 치면 미쳤다 표현을 씁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는데 오늘 54개를 형성했더라고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 개수가 최소한 50개에서 80개까지 갔을 때는 이거는 광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풍.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광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아까 제가 대선 테마주 이야기할 때도 옷만 스쳐도 상한가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자 상한가 하한가가 왜 생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가장 아니 그거 뭐 15% 오르면 상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방송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맞습니다. 15% 상승하면 상한가죠. 여기 있죠. 제가 아침에 출발했고 빨갛게 이렇게 딱 끝나면 상한가입니다. 정확하게 14.99로 끝날 수도 있고요. 호가 단위에 따라서 하한가 같은 게 빠지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한 155조 정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072조더라고요. 1072조. 갑자기 생뚱맞게 왜 시가총액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같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072조 중에서 삼성전자, 삼성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자체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155조입니다. 자, 계산 금방 하실 수가 있죠. 155조면은 삼성전자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적으로 15%죠. 물론 이거하고 상한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15%도 된다 말씀드렸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총 몇 개냐 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세봤는데 1990개 정도가 됩니다. 1990개.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지금 900 몇 개죠? 919개 정도가 되고요. 언제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들어왔는지 코스닥이 지금 보니까 1071개가 있습니다.
물론 요중에 몇 개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 뭐 지금 잠깐 뭐 병합이라든지 합병 때문에 거래 정지된 거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2,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시가총액은 1,000조 정도, 삼성전자는 한 10, 제가 뭐라 그랬죠? 155조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다는데 가장 그 포커스를 맞춥니다. 상당히 회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는 작다. 삼성전자 상한가를 치는 걸 못 본 것처럼 그만큼 시장이 작다. 그런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 이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개 보겠는데 그 종목들 보면 거래소에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부터 한 시가총액 20위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시가총액 5천억 이상짜리가 나옵니다. 근데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시가총액 1조 넘는 것이 코스닥 제가 아까 몇 개 종목을 1,000개 중에서 8번, 9번부터는 시가총액 1조 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자체가 얇다. 얇다는 표현을 써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다시 원론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의 상한가, 하한가를 주고 있고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미국만 없는 게 아니라 뭐 영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 없습니다. 뭐 대신 이머징 국가, 일본이라든지 중국, 대만 이런 나라는 나라마다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른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5%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저는 늘 그런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상한가 코스닥 종목을 샀는데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뭐 어디 인수된다더라. 삼성전자 인수된다더라. 워런 버핏 투자한다더라. 그럼 갑자기 이게 폭만 없다 그러면 10,000원짜리 주가가 10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때. 근데 괜히 그 15%딱 걸어놔가지고 10,000원짜리 주가가 11,500원에 락을 시켜놨단 말이죠. 제가 일단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상한가 있고 없고는 사실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또 하나가 어떤 뭐 시장이 급등된다는 거. 사실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 하한가가 있으면 사실 10,000원짜리 주가가 말은 이런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는 하루 만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 만든 제도다. 두 번째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 아직 짧다 보니까 짧고 약간 투기적 성향이 많죠. 외국인 자본시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딱 이겁니다. 자, 그걸 잘 적으셔야 돼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무슨 시간? 판단할 시간, 투자가한테. 그러니까 상한가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좋은 의미다마는 그걸 딱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투자가분들한테 나는 이 주식이 이래서 상한가를 갔소, 이래서 하한가를 갔소라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 어떤 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 그래서 가장 원칙적이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상한가, 하한가 쳤네 이런 게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상하한가 제도가 있다. 그렇게 정리드리겠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상한가 같은 상한가라도 요렇게 간 것보다는 더 기분 좋은 것이 요렇게 간 거죠. 제가 표시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기세 상한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초가가 곧 시고 조정이 같은 거죠. 시고 조정. 예.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딱 선 하나로 나오는 거. 제가 그 주식 투자 해보고 하면 요런 상한가 먹는 것보다 요런 기재 상한가 점상이라고 그러죠. 점상. 점상 먹으면 거의 뭐 말도 하기 싫습니다. 까니는 주식시장이 지금 열렸는데 10분 만에 닫혔으면 싶어요. 왜? 풀릴까봐. 하지만 그다음 기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 왜? 확률적으로 요런 거 치고 나면은 상한가 형성을 하면 다음 주에 내일 실수가 있는데 점상 갔을 때는 거의 뭐 웬만해서는 다음 날은 10% 5%는 뜨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 말씀드리겠고 자 상한가를 갈 때도 제가 두 가지 패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다 오늘 제가 3일 이상 상한가 친 형성 그리고 왜 상한가를 형성하고 내가 어떤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를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분석을 하니 얼마까지 갈지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갈지가 아니라 사실은 상한가는 이렇게 1, 2, 서밋이 가면 얼마까지가 아니죠.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제일 초보적인 질문이 상한가 2번 쳤는데 이 주식 얼마까지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얼마까지가 아니고요. 뭐? 언제까지 갑니다. 몇 번 갈까? 근데 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얘가 있죠. 자, 잘 보시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이렇게 그냥 상한가는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 이렇게 끝난 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부터 점이 제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약간 두께를 줬습니다만 점입니다. 점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T자가 나오죠. T 뭐 여기는 거래량가 딱 실립니다. 거래량 가장 기본이죠.
요런 상한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게 가장 보편적인 상한가가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낮에 어떤 그 다른 방송을 하다가 상담을 받은 종목인데,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안다는 표현 잘 보시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DSK라는 종목입니다. DSK. 자, 잘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그냥 행보해가지고 워낙 행보하고 있길래 그냥 사 봤어. 3,000원이야. 그리고 이걸 지도를 제가 조금 길게 볼까요? 한 월봉 정도 보니까 정말 많이 빠졌어. 네? 요 정도 그냥 4,000원이 빠지길래 아무 생각 없이 사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가는 고민을 합니다. 자,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고민을 합니다. 얼마까지 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상한가 주식이 보시면은 1년 내 처음으로 상한가 이틀을 형성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는 절대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고민? 고민하시긴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얼마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가냐에 포커스를 맞춘다 말씀드렸고, 요런 DSK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형성했다. 그러면 잽싸게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뭐 하는 회사지? 제가 분석을 먼저 해보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보니까 LG전자 출신이고 LG전자에 나와가지고 근데 DSK라는 회사를 출신했는데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크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탭이 기술이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은 제 차트를 제가 일부 크게 잡았죠. 바로 이겁니다. 시가총액 270억. 자, 생각을 해보시죠. 시가총액 270억. 여기서 우리는 감이 있어야 됩니다. 시가총액 270억. 270억 밖에 안 돼? 그럼 이 종목 상한가 만드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종목 상한가 만드는 돈이 얼마 있으면 될까요? 270억, 200억 있어야 될까요? 그 판단을 제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270억이야.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내가 세력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급등주나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은 270억인데 상한가야. 게다가 오늘처럼 기세 상한가입니다. 그랬을 때는 잽싸게 내가 이 주식을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가? 제일 먼저 최소한 시가총액 10분의 1을 딱 나눕니다. 27억 정도만 있으면 상한가를 형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회사의 주식 그 지분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볼 건데, 요새는 HT에서 조화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이 지금 DSK 주식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표이사 김홍국 씨 같은 경우는 지분이 얼마가 있죠? 빨간색이니까 19.84%가 있죠. 이제 이 회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서영경 씨, 누군지 모르겠어요. 와이퍼가 될 수도 있고 관계자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13%, 그리고 이선영 씨가, 제가 이 방송에서 필면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씨가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57.77% 기타.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은 우리가 셈을 빨리 하면 42.23%는 어차피 이 대표이사 회사와 관계자들이 갖게 있는 것이고, 57.7%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모를 작업입니다.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주 시가총액 1,000억 미만들은 대부분 지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로 나옵니다. 근데 모든 주가는 이 기타가 제가 올린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엔 누가 있냐고요? 바로 투자 조합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회사에 뭐 하러 들어오냐면 보통 BW라든지 무슨 정자할 때 3자 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제가 원칙을 해드리면, 어떤 주가가 갑자기 이유 없이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내일이나 모레 나올 수가 있어요. 공시. 근데 그때 이미 늦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상한가에 상따 기법으로 주식을 붙는 사람은 저 정도는 분석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오케이, 시가총액 250억이고 기타 법인이 갖고 있는 주주가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제가 기타가 갖고 있는 게 한 57%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들은 이 기본 물량 자체가 최소한 반 정도, 30% 이상은 당연히 잠겨 있는 자금이겠죠. 이 회사 맞겠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코스닥이고 500원짜리인데 주가가 4,000원 하니까 아마 그 친구들 평균 매입가는 최소한 2,000원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아까 10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70억에 10분의 1이면 27억.
그리고 거기에 30% 대략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의 자금만으로도 아 이게 상한가 형성될 수 있구나 이렇게 잽싸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는 언제까지 갈 거예요? 상당히 많이 가죠. 왜? 작은 돈으로도 올려 있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삼성전자를 이 가격으로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럼 삼성전자를 상한가 만들 수 있는 친구는 대한민국엔 별로 없습니다. 연합체력이 뭐 해야 돼요? 자금 자체 시가총액 155조짜리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자체가 40%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 제가 오늘도 보겠습니다. 그 IMBC를 한번 봐드리죠. 오늘은 이제 3일 연속 상한가 친 종목을 봅니다. 자, IMBC 이 종목이 잘 보세요. 한 번 상한가 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보통 종목들이. 왜? 쳤네? 한 번 쉬겠지. 딱 요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항상 늘 드리는 말, 주식이 상한가 형성을 나면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게 얼마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갈지. 그러면 그 다음날 정도 봅니다. 두 번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IMBC가 두 번째나 상한가를 형성했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뭐 있다. 이런 거를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해버리는 친구는 여기서 팔아버려요. 5,500원에. 어디서 배운 게 있단 말이죠? 뭘 배웠죠? 중앙소이니까 이렇게 팔아버린다고. 근데 요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내용은 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드려도 다 아시죠? 시장에서 뿌린 이야기는 뭐죠? IMBC와 SBS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MBC에서 나왔던 최고의 사랑이라든지 무한도전 같은 것을 네이버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해주겠다 시장이 먼저 뿌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한 10번 정도 공시를 내고 진짜는 뭐죠? 박근혜 대표 관련주죠? 정수장학회? 요 정수장학회가 이 IMBC의 30%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요런 거를 또 어떻게 찾아내냐고. 우리는 항상 조금만, 제가 요새는 그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아까 갑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 보면 또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IMBC 지분 구조를 보면 이게 지금 IMBC인가요? 이게 한번 잠깐 보면 또 있잖아요. 또 자, IMBC니까 당연히 문화방송이 지분 이게 갑자기 지금 표시는 안 되는데 그 영상으로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핑크빛으로 IMBC 쪽에서 보면 MBC 문화방송이 지분이 한, 제가 대충 눈으로 봐도 한 60% 갖고 있죠. 60% 갖고 있고 문화방송이, 그리고 윤모 씨, 이모 씨, 손모 씨가 여기 표시도 안 날 정도로 좀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귀신같이 일부러 기타라고 포함됩니다. 여기 이게 한 40 몇 프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근데 이거는 그냥 잽싸게 빨리 보시면은 HTS에서 노출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죠? 감사 보고서 정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같이 그 핵심을 적어 드리면 이겁니다. 핵심은 상한가를 형성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고민할 거는 재료가 뭘까? 아니면은 얼마까지 갈까가 아니라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과연 누가 핸들링 할까? 그걸 먼저 분석하시고 나서 재료는 갖다 붙이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보다 더 이제 화끈한 종목을 제가 말씀드려야겠죠. 비트컴퓨터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상한가 그 횟수가 상당히 많죠. 참 이런 거는 두 가지가 엎친 데 겹친 대로 같이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참 부럽습니다. 저는 부럽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따 테크니컬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같은 상한가 패턴 중에서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처음에는 점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네 번을 찍네요. 네 번. 보통 세 번 가고 나면 T자가 나오는데 이건 네 번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이런 구도로 갔죠. 원래는 이 순서가 보통 바뀌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순서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런 패턴이 먼저 나옵니다. 마디에 있는 상한가를 가다가 나중에는 탁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반대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예전에 상한가 매매 기법 한번 다룬 거 있습니다만, 상한가는 사실 그 상따 기법이라 그러는데 이거 하늘이 도와줘야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여기 그리 안 되지만 이틀 정도 상한가 형성이 나오시기도 합니다. 물론 테마가 워낙 강력하게 붙어서 그렇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대박은요, 제가 우리 코너가 대박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먹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것을 우리 속칭 말로 쏙 뼈까지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흐름 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분석을 같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비트컴퓨터 대표
조모 대표님이 지금 박근혜 관련 비대위원으로 된다. 그 이야기 나왔고, 또 하나가 원래 이 종목이 바이오 헬스케어,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인데 실제 유헬스케어와 겹쳤다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잽싸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유헬스케어 겹쳤다. 그럼 그냥 웃어야 돼요. 왜? 자, 보시면은 12월 말 정도에 비트컴퓨터는 3,500원 있습니다. 얘가 요전에는 유헬스케어 안 했나요? 근데 요전에 어디지? 12월 중순에는 벌써 인포피아 유헬스케어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케이.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얘는 뭐로 올라갔죠? 예, 대선 테마, 정치인 테마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순서가 어떤 게 바뀌었냐면, 다음에 혹시 보면 보통 요게 먼저 생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주식 만질 때, 이렇게 마디로 가는 상한가 면적 형성하고 점상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그랬을 때는,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봤던, IMBC 전에 봤던 게 뭐죠? DSK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은, 잘 보세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1,560억이 갔죠. 1,560억. 이게 오늘 기준이니까,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만약에 3,500만 할 때, 지금 여태 3,500억 할 때는 얼마였을까요? 바로 지금이 한 9,000원이니까 3배를 빼면 얘는 시가총액이 얼마? 500억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똑같습니다. 500억 밖에 안 되던 종목이 기세 상한가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죠? 이 친구들이 최소한 50억 미만, 맥시멈입니다. 이것도 50억 미만의 자금으로 올린 거죠. 올린 거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기세 상한가를 형성하고 나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이런 식으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거래량을 형성하면서 바디에 있는 캔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어줍니다. 그때는 물량을 보통 최소한 한 30% 정도만 늘려셔야 돼요. 던져야 돼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자,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안 되는데 항상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억 가지고 이 종목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평가액만으로 내 자산이 20억 가지고 200억 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나 다른 분이 아닌 이상 그분들이 어차피 자기 자산을 평가액으로 가져가지만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가를 띄워서 주식 차익을 볼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이 붙여야 됩니다. 붙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실어줍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주식은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부러 물량을 좀 줘요. 물량을 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세 상한가를 형성하다가 실제적으로 첫 거래일에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요게 되겠네요. 3일이네요. 3일. 3일 정도 요 첫 거래일에는 신규 자금 이 종목 붙으려고 달라오는 자금한테 일부러 얘네들이 흘려줍니다. 물량을. 그래서 그날은 그날은 주식 파는 거 아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올릴까요? 그때는 이제 사실 시장 분위기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은 광풍이잖아요. 강풍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그 다음엔 새로운 애들, 얘네들이 들어왔던 애들이 한 번 더 올립니다. 그리고 요쯤 되면 보통 상한가 7분쯤 가면 투자 경고 동목으로 지정되죠. 그래서 원래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쉬는 게 정석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면 정석이긴 한데 막판 30분에 딱 땡겨버렸어요. 2시 이후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일은 또 주식을 좀 줘야 되는 날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테마주 볼 때, 채권주 그 상한가 종목 볼 때, 아까 핵심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같은 상한가를 형성한다 그래도, 처음에 제일 먼저 볼게요. 아까도 늘지만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서 잽싸게 주주 관계를 보고, 세 번째 재료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주가 가는 대로 재료를 맞추라. 항상 재료라는 거는 먼저 준비되고 주가를 띄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너무 재료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가면 재료는 좋은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수급이 꼬인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올해 눈여겨볼 만한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너무 열을 올려가지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인데 까먹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누가 봐도 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도움길 기회는 늘렸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70만 원 사갖고 100만 원 가지고 한 40% 먹는 시대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는 올해 좀 개별 주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시면 올해 제가 날짜를 보니까 4월 11일하고
12월 19일입니다. 꼭 달리게 적어 두시고요. 4월 11일은 총선, 12월 19일은 스키장 가지 마시고 대선 투표하는 날이다 말씀드렸고, 자, 투표를 하게 되면은 가장 뭐 테마주, 이렇게 인맥과 연긴 테마주보다도 가장 지금 올해의 큰 화두는 사실 요 세 가지가 다 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작년에 조금 다르죠. 대선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막 이게 IMBC 올라갔다가 비트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뭐 우리가 누구 캠프 관련주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문 변호사님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왜? 이번 주말에 SBS 힐링 캠프 하니까. 지난주에 박근혜 대표 하고 나서 박근혜 관련주 2, 3일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서 대선 관련주 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상당히 강한 거, 올해도 바이오는 상당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는 실제적으로 원래 평가를 할 수 없는 종목인데 시장이 불황일 때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약간 바뀐 것이 한 2004년 5년 전에도 바이오는 잘 갔는데 이제는 아주 조금씩 얘네들이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데, 실적을.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평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금방 꺼졌는데 이제는 실적을 내고 있다. 과거에 황모 교수가 줄기세포에서 할 때보다는 지금은 실적이 된다는 것 때문에 힘이 조금 세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무서운 삼성전자가 바이오 헬스, 유헬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는 상당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제가 일일이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요 테마주 상당히 관심 있게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스마트폰. 제가 이게 단말기를 많이 보는데 스마트폰은 조금 오히려 약간의 경계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얘가 이제 SK 모의 그 이모티콘 모델이죠. 뭐 생각대로 얘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왜 팔짱을 끼고 있을까요? 얘 원래 금방진 애는 아닌데 조금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HTC, 제가 보니까 S모라고 일부러 애플은 빼놨네요. 아이폰은 빼놨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어떤 상승세는 물론 지속될 겁니다. 지속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증가 속도는 저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잘 팔아서 110만 원까지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쉴 수 있다. 사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말고 나머지 부진한 거 많지 않습니까? 어플라이언스 가전이라든지 반도체는 여전히 뒷북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얘 하나 잘 팔아가지고 지금 크고 있는데, 또 그것도 덮어 보려고 OLED TV도 팔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가기는 가는데 상승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봤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단말기를 만드는, 이걸 우리가 IT, 제가 여기 반대 표현으로 IT 소프트웨어라고 그랬는데, IT 하드웨어 업체들은 조금은 물론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약간은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T 하드웨어라 그러면 뭐 간단하죠.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안 가져왔네요. 스마트폰 부품주들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만드는 하드웨어 제품들은 상승 탄력이 조금 덜어질 수 있다. 그럼 뭐가 가냐? 당연히 소프트웨어죠. 자, 이번 주 가장 큰 테마주 뭐죠? 바로 SNS 관련주입니다. 인포뱅크, 가비아 급등합니다. 왜 급등합니까? 그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만듭니까? 아니죠. 이미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이죠. 아주 유명한 대사죠.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여기에 소프트웨어나 어플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게임빌이나 컴퓨터 같이 게임을 제공하는, 즉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찾는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스마트폰 쪽은 단말기보다는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가 2012년도 화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이성규의 나비 효과, 날갯짓 정보로 성공 투자를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보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